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사실 계획을 좀 수정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스타워즈 얘기만 듣고 있기는 지겹잖아요.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 이전에 유럽 영화계에서 인정받은 한국 영화인이 있다면 바로 김기덕 감독입니다. 2004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사마리아로 감독 부문 은곰상, 2011년 칸 영화제에서 아리랑으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2004년 빈집으로 은사자상을 포함한 사관왕에 이어 2012년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포함해 역시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죠.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본상을 받은 기록은 한국인으로서는 현재까지도 유일한 기록이면서 한국 영화가 3대 영화제의 최고상을 받은 것 역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특유의 잔혹성과 극단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적 판타지로 인해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거기다 지난 2017년에는 촬영 중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서 성폭력 의혹까지 제기되었고요. 이 영화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독의 개인사가 개입될 수 있는지는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특히 김기덕 같은 작가주의 감독은 자신의 가치관을 작품에 투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영화 특유의 폭력성이 단순히 영화를 구성하는 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감독 본인의 부도덕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과연 그 작품의 가치를 인정해도 되냐는 것이죠. 웬만하면 작품 내적인 만듦새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는 저로서도 참 결론 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의 작품 중 가장 폭력성이 적은, 그리고 그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첫 번째 계절인 봄. 주인공 동자승은 물고기와 개구리, 그리고 뱀의 몸에 돌을 묶어놓는 장난을 치다가 간밤에 노승에 의해서 똑같이 참교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 장난을 수습하다가 이미 죽어버린 뱀의 사체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죠. 노승은 이것이 평생의 짐이 될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경고합니다. 본작의 테마 중 하나인 업보를 암시하는 순간이죠. 두 번째 계절인 여름. 주인공은 언제 훌쩍 성장해 있습니다. 한 쌍의 뱀이 교미하는 모습을 발견한 주인공은 이내 요양을 위해 암자를 찾은 소녀를 만납니다. 주인공은 금기를 깨고 소녀와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은 결국 노승에게 들킵니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사리를 품게 한다. 애정 행각을 들킨 두 사람에게 노승이 남긴 말입니다. 첫 번째 시간대인 봄에서 본작의 세계관이 소개된다면 여름과 그 이후의 계절은 그 세계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노승의 말대로 각각 욕망, 집착, 그리고 깨달음을 묘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노승은 때마침 병이 나은 소녀에게 암자를 떠날 것을 명하고 소녀를 잊지 못한 주인공 역시 속세로 떠납니다. 세 번째 계절인 가을. 사랑에 눈이 멀어 떠났던 주인공이 치정으로 살인을 저지른 청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속세에서 얻은 집착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만 노승이 이것을 제지하고 그럴 자격이나 있느냐며 주인공을 꾸짖습니다. 대신 주인공은 노승의 명대로 밤을 새워서 암자 바닥에다가 반야심경을 새기고 자신이 속세에서 쌓은 업보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암자를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를 떠나보낸 노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1년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사상,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이 얼어붙은 호수를 걸어서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노승의 사리를 수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수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암자에 도착합니다. 속세에서 쌓인 감정을 추스르던 여인은 주인공이 호수에 파놓은 얼음 구멍에 빠져 그만 익사하고 맙니다. 아침에 이를 발견한 주인공은 시신을 수습한 뒤에 스스로 몸에 돌을 묶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방가상 하나를 올려두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새로운 동자승의 업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주황산에 위치한 인생암이라는 가상의 암자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암자는 호수를 떠다니는 바지선 위에 지어져 있죠. 호수 밖과 암자를 잇는 유일한 수단은 작은 나룻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기 위해서는 담장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문을 지나야 하죠. 벽이 없는 문은 불당 안에도 존재합니다. 벽은 없고 허공에 둘러싸인 문만 있는 구조. 호수 안에 암자, 암자 안에 연못, 연못 안에 불상, 그리고 불상이 내려다보는 곳은 다시 호수.
앞, 뒤와 좌우의 방향성이 없고 안팎의 구분도 없습니다. 주황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려진 공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이 미장센은 업보에 이은 본작의 또 다른 주제, 윤회를 의미합니다. 영화에는 각 계절마다 각기 다른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모든 계절에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뱀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뱀 역시 윤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주인공의 인생 곳곳에 기로에 나타납니다. 즉 뱀이라는 동물은 윤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공간의 구분 대신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문입니다. 즉 올바른 길, 불도의 열고 닫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노승과 동자승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암자의 불필요한 문을 칼같이 드나듭니다. 하지만 욕망에 눈을 뜬 주인공은 처음으로 그 문을 피해서 소녀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죠. 불도를 지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업보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은 바로 배입니다. 가을의 막바지에 노승은 제자를 떠나보내기를 잠시 망설이는데요. 주인공과 형사들이 떠나고 그들을 실었던 배가 저절로 노승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노승은 배와 함께 다비식을 치르죠. 배는 사람이나 사물을 태우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는 곧 업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을 상징하죠. 그런 배가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움직여서 노승에게 왔다는 것은 노승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보를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제자에게 깨달음을 안기는 과정까지가 업보를 치르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는 겨울에 남겨진 아이를 거두어 들이는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두어 들인 노승과 같이 남겨진 아이까지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영화상에 등장하진 않지만 과거의 노승 역시 당시의 욕망의 산물로서 주인공을 거두어 들였을 테니까요. 다만 여기서 아이를 두고 죽어버린 여인이 과거에 주인공과 정을 통했던 바로 그 소녀인지, 혹은 그 소녀가 여인과는 상관없고 주인공에게 죽임을 당한 아내와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아예 세 명 모두가 다른 인물인지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끝으로 그렇게 거두어진 아이는 어린 시절의 주인공과 똑같은 업보를 쌓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매력적이고 영화가 끝났을 때 처음을 되새겨 보면 더욱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미장센과 고요하지만 묵직한 은유, 그리고 그 불교적 미학을 완성시키는 수미상관의 구조까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깊은 여운이 남는 영화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월 11일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평단의 찬사를 받은 작품들과 같은 영화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추악한 이면을 모두 남긴 채로 이제는 같은 인간들에게 업보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내세로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고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영화계가 한 단계 더 깊은 자성과 성찰을 겪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죽음은 죽음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김용진이었습니다.